한중 수교 30년을 맞았습니다. 공자는 32립을 말했죠. 30살이 되면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생각이 확고하게 굳어진다는 뜻입니다. 이 가르침처럼 한국과 중국은 지난 30년을 평가하고 또 앞으로 다가올 30년을 새로 그려야 할 때를 맞았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지금 저희 채널 A가 중국을 대표하는 일간신문 인민일보와 함께 토론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한중 경제 동반자 관계를 말한다. 오늘 함께 하실 네 분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한중 관계를 설명하는 사자성어로 토론을 구성해봤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동주공제, 같은 배를 타고 함께 강을 건넌다는 뜻이죠. 한국과 중국 두 나라가 한 배를 타고 경제 협력의 강을 건너온 그 시간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질문은 이제 박한진 소장님께 좀 드리고 싶은데, 이제 한중 수교 30년을 맞았습니다. 예. 전체적인 총평을 한다면 지난 30년 어땠습니까? 예, 한 세 가지 정도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양측 간 경제 교류의 총량 성장이죠. 네. 1991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당시에 우리나라하고 중국 교역이 10억 달러 정도였었거든요. 네. 이것이 이제 30년이 지나고 나니까 1,600억 달러가 넘어서서 한 160배 정도 증가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은 가치 사슬 측면에서 상당히 협조와 공조가 이루어졌다고 보입니다. 1990년대 초는 세계가 이른바 세계화의 바람 속에서 산업과 무역이 전 세계로 연결되는 시기였거든요. 그것이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한국과 중국이라는 이 양국 구조 내에서 상당히 유기적으로 잘 이루어졌다. 또 세 번째로는 이런 실물뿐만 아니고 한중 FTA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 기반도 꾸준히 마련돼 왔다고 보겠습니다. 네. 사실 그 한중 수교 30년 뭐 어떻게 보면 세계 외교의 기적이라고 할 만큼 괄목할 만한 성장을 했습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우리 박 소장께서 이제 정리를 해주셨는데, 사실 우리가 한중이 수교할 때는 양측의 목표가 있었죠. 중국의 시장에 진출해야겠다. 이제 이런 목표가 있었고, 중국도 주변국과의 관계를 안정화시키고 자신들이 추구하는 경제 발전을 계속해야겠다. 그래서 공이 두 개의 목표가 서로 있었습니다. 하나가 경제의 번영, 그다음에 하나가 한반도의 평화. 이제 이 두 개를 놓고 보면 경제 발전이나 이런 거는 분명히 괄목할 만한 성장을 했죠. 네. 지금 이제 박한진 소장님 말씀 중에 눈에 띄는 것, 저도 처음 듣는 숫자였습니다. 30년간 교역량이 160배가 늘었다. 참 믿기 어려운 성장이 있었던 것이 이제 사실인데요. 조철 박사님께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럼 30년을 굉장히 좀 작게 들여다봤을 때 30년의 경제 협력 관계를 상징하는 경제적 이벤트랄까 하나를 꼽자면 어떤 게 좀 떠오르십니까? 일단은 뭐 그 92년에 한중 수교된 부분이 네. 전체적인 어떤 이런 경제 발전을 상호간에 이렇게 보완할 수 있는 계기가 된 측면들이 있고, 네. 그다음에 저는 생각에 이제 중국이 WTO 가입한 부분이 사실은 그 한중 간의 교류라든지 이런 부분들 더 활성화시킨 부분이, 중국이 이제 세계 시장에 본격적으로 편입되면서 여기서 이제 한국의 역할이 굉장히 강화되고 중국의 교류가 이제 굉장히 커진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한중 FTA라는 부분이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한중 간에 좀 더 공고히 한 이제 그런 형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제가 생각할 때 2013년이 굉장히 중요한 해 중에 하나인데, 그 해에 우리가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매출이 가장 높았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그 이후로는 이제 좀 낮아지고, 그때가 또 그 한중 간의 그 무역 수지 흑자가 최대치를 기록했던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중 간의 관계가 한쪽 측면에서는 이제 그렇게 발전해 왔는데, 다른 측면에서는 이제 조금 그 장애를 맞기 시작한 게 이제 2013년 이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저도 앞에 전문가 분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가장 큰 성과는 이제 교역액이 엄청 크게 늘었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한 3천억 불 가까이 되었다는 것이고, 저는 또 두 번째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015년 12월에 이제 한중 FTA 체결로 네. 해가지고 한중 간의 어떤 이제 상호 무역이나 투자의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진행이 됐고, 또 한국이 2015년도에 또 아시아 인프라은행 AIB 네. 여기에도 또 가입을 하고,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한중 간에 또 저는 보는 거는 이 인적 교류가 많이 늘어났다는 네. 거예요. 몇백만 거의. 그래서 일일 생활권이 형성이 됐고, 그래서 중국 내에도 한인타운이 형성이 되고, 한국 내에도 또 중국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거주를 하고, 그리고 또 그런 인적 교류 속에서 한류 열풍 같은 게 있어서 2014년 같은 경우에는 뭐 별에서 온 그대라든지 뭐 네. K-팝 같은 것들이 네. 유행을 했던 뭐 그런 것들이 좀 더 성과가 있지 않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조철 박사님은 이제 중국의 WTO 가입은 이제 우리랑 관계없이 전 세계 시장에 들어온 것인데 네. 한중 FTA를 이제 말씀하셨거든요. 박한진 소장님 이제 현장에 이제 많이 보셨으니까 지난 7년간의 한중 FTA 체결 기간 동안 정말 그 이전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의 변화가 있었던 겁니까? 예, 저는 사실 한중 FTA에 그 직간접적으로 좀 참여도 했습니다. 또 그리고 2010년대에는 중국 현지에 가 있기도 했고요. 네. 가장 큰 것은 사실 이제 우리 한중 관계 입장에서 경제무역 측면에서 가장 큰 것은 방금 조철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2000년대는 중국의 WTO 가입이라고 한다면 네. 2010년대는 한중 FTA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나라가 앞서 칠레하고도 FTA를 체결하고 했지만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 무역 투자에 있어서 가장 비중이 큰 국가하고는 처음으로 이제 FTA를 체결했다는, 이게 아주 종합 선물 세트 그 정도로 이렇게 크다는 겁니다, 범위가. 또 중국으로서는 정말로 세계의 경제 무역의 주력을 할 수 있는 이 국가가 네. 중국과 FTA를 맺은 첫 또 사례였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양적으로도 증가를 했지만 중국이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세계 경제 무역 무대로 나갈 수 있는 새로운 기반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변화 숫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자면 이제 일시적인 거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올해 들어서는 우리가 이제 수출을 좀 많이 하고 무역 흑자를 많이 냈었는데 올해부터는 좀 국면이 좀 바뀌는 듯한 전망을 내놓는 기사들이 많이 나왔단 말이죠. 어떻게 좀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게 뭐 어떻게 보면 또 일시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고착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우려도 있는데, 사실 다 아시다시피 전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에 시달렸었고요.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국제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올라갔고,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의 일부 원자재를 의존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수입 단가가 또 많이 올라갔고, 저는 전반적으로 보면 이게 흐름상 좀 일시적인 현상 쪽으로 보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연히 뭐 진짜 그렇게 고착화되는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양자 간 교역이라는 거는 또 새로운 부분이 나타나서 그걸 메우기도 하고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얼마 전에 중국 경제공작 회의에서도 이제 앞으로 중국이 더 뭐 개방으로 가겠다, 아니면 뭐 IT라든지 이 재정 부분에 대해서 더 확대된 정책을 쓰겠다,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걸로 봤을 때는 결국 중국의 내수 경제라든지 중국의 제조업이 활성화된다면 그런 부분은 또 상당히 해소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 케이스는 사실 상당히 좀 특수했다. 다만 그 안에 보면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한국의 기업이라든지 산업계가 좀 세부적으로 쫓아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할 수 없이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다른 부분이 그걸 대체해서 만회하는, 이런 게 무역 구조의 변화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렇게 심각하게 보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제 산업적 측면에서 보면은 그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무역 수지 흑자를 거둬왔던 거. 그러니까 이제 그 한중 수교 이후에 지난 5월 이전까지는 월별로 하더라도 계속 우리가 흑자를 거뒀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이 적자를 한 거는 수교 이후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근데 이제 그 이전에도 보면은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3년에 우리가 이제 628억 달러 정도 흑자를
내가지고서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계속 이렇게 떨어지는 추세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전반적으로 추세적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이제 지난 10년만 하더라도 2010년 이후만 하더라도 우리 중국에 비해서 이제 무역 수지 적자 상태에 있다가 흑자로 돌아선 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대신에 흑자였다가 적자로 돌아선 거는 뭐 거의 한 10개 업종, 특히 대표적으로 뭐 2차 전지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까지, 그다음에 뭐 일반 뭐 기계라든지 뭐 심지어는 자동차 뭐 이런 부분까지도 흑자에 적자로 돌아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점점 이제 양국 간의 어떤 경쟁에 있어서 우리가 경쟁 열의로 떨어지는 부분이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가 대 국가의 총액으로 보면 우리가 흑자를 계속 내다가 올해 적자로 잠깐 돌아섰는데 산업별로 쪼개서 보면 지금 말씀은 자동차도 얘기하셨는데 한국과 중국 간의 교역에서 자동차도 저희가 적자로 돌아선 적자입니다. 겁니까? 아, 우리가 중국에 자동차를 수출하는 것보다 중국산 자동차 수입이 더 많아졌다는 얘기인가요? 일단 완성차는 거의 우리가 수출을 안 하고 있고 네. 대신에 이제 중국은 뭐 전기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수출하고 네. 있고 뭐 예를 들어 자동차 부품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뭐 중국보다도 우리가 더 수입이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예, 만약에 구조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또 다른 측면이 조금 있어요. 사실 한중 수교 30주년이라고 하는데 수교 이전에는 한국이 중국의 만성 적자였거든요. 네. 이것이 수교와 함께 여러 가지 무역 투자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또 한국의 대중국 투자가 늘어나면서 적자가 30년간 지속이 됐다가 방금 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것이 단기적인 현상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올 들어서 1월부터 지금 현재 11월 한 10일 정도까지 보게 되면은 전월 마이너스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매달 적자였다. 예, 어떤 때는 과거 보면은 적자가 나왔다가 또 흑자가 됐던 시기가 이렇게 번갈아 갔는데 올해는 처음으로 이렇게 나타났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 이 구조대로 그대로 둔다면은 이게 자칫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 어떤 새로운 전기를 마련을 한다 그러면은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이 또 그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저도 이제 잠깐 부연을 하자면 사실은 이게 이제 일시적 현상이라고 말씀드린 그 추세는 기본적으로 한국의 대중 무역 흑자는 계속 줄고 있습니다. 이건 피해갈 수가 없는 거고 실제로 2020년 이후에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전 부분 적자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먹여 살렸다. 네. 제가 이렇게 일시적이라고 그런 거는 이런 추세가 이게 무슨 과거와 같이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듯이 대중무역 흑자를 계속 내고 하는 이런 패턴은 이미 지나갔다는 거죠. 그게 이미 뉴노멀이 됐기 때문에 그거를 전제한다면 과거와 같이 그렇게 돌아가는 거는 사실은 이제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 우리가 이거를 일시적인 흐름으로 가기 위한 그런 새로운 거가 무역 구조에서 만들어서 대체가 돼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이게 뭐 과거와 같이 완전히 그 상호 보완 성격이 강해서 이렇게 완전히 뒤집어지는 그런 구조는 이제 한중 경제 관계 30년에서는 앞으로는 찾아보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현실이 됐다는 건 분명히 인정을 해야겠죠. 중국도 지난 30년간 괄목할 만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늘 무역 흑자를 낸다는 것도 사실상 상상이 좀 어려운 구조가 되긴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쭉 기사를 보면 중국 제조 2025를 중국이 선언하고 자신감을 보일 만큼 중국의 성장이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한중 간의 관계도 그렇지만 미중 간의 경제 갈등이라는 큰 틀을 봐서도 중국 제조 2025의 선언은 큰 의미를 좀 갖는 것 같습니다. 일단 좀 간단히 설명부터 하고 얘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 박한진 소장님께 좀 질문 드릴게요. 중국 제조 2025 그게 뭔가요? 예, 사실 과거도 중국이 제조업 대국이고 제조업 강국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과거의 제조업이라는 거는 주로 OEM 해서 외국의 주문에 따라 생산하는 그 하청 기지 공장의 역할이었다면 그렇죠. 중국 제조 2025의 가장 큰 중심은 앞으로는 중국이 디자인하고 중국이 만들고 해서 가치 사슬의 모든 것을 주도하는 중심의 중국 제조 2025를 만들겠다.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 가지고
미래 핵심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의 산업 구조를 재편하겠다. 전반적으로는 이런 구조라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 제조 2025라는 게 야심찬 목표를 이제 시진핑 주석이 들어온 이후에 냈는데 그게 굉장히 첨단 영역에 대한 것들인 거죠. 근데 사실은 그 들여다 보면은 네. 그 아주 첨단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제조업 전반이라고 전반에, 예.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조업 전반을 업그레이드 시키자는 거고, 그럼 방금 말씀하셨듯이 거기서 강조하는 게 중국 자체 브랜드, 네. 그다음에 중국 내에서 부품 소재 조달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 이런 데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그런 형태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은 뭐 어쨌든 종합적인 어떤 그 질적 성장 정책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제가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면 그게 결국은 지금 시진핑 지도부 들어와서 지금 코로나19 이 팬데믹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한 것처럼 미중 간의 공급망 사슬 이런 경쟁 문제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중국이 최근에 이제 쌍순환 전략이라고 내수 위주의 정책들 해가지고 중국 내수 중심 그리고 주변국 중심으로 해서 이제 경제나 산업 구조를 이제 개편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중국이 한국한테도 얘기하는 것이 뭐 한국이랑 이제 뭐 FTA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단계 협상을 빨리 가속화하자. 그리고 RCEP 같은 거 그리고 제3국 시장에 있어서 한국이 중국과 같이 협력을 하자. 네. 그리고 뭐 첨단 산업 분야에 대해서도 중국과 한국이 같이 공동 기술 협력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것이 이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런 변화가 저희도 그런 변화에 맞춰서 이제 중국과 새로운 어떤 이제 경제 협력 모멘텀을 좀 찾아야 되지 않나라고 싶습니다. 예. 정리하자면 그동안은 우리가 저 중간재 같은 걸 만들어서 중국에 대거 수출하고 중국은 그걸 받아서 가공 조립한 후에 전 세계로 수출하는 그런 구조였었는데 이게 근본적인 변화를 좀 맞고 있다는 뜻이겠네요. 예,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이렇게 중국 제조 2025를 선언한 이후에 뭐 전반적인 중국 경제가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이제 더 큰 시장이 열리는 것도 있지만 생산자로서 해외 시장을 놓고 경쟁도 굉장히 많이 할 텐데 전에 없이 경쟁을 많이 하는 인더스트리 산업이라면 어떤 걸 꼽을 수 있겠습니까? 디스플레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뭐 2차 전지, 배터리 부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잘 알려진 형태로 굉장히 경쟁이 심화된 이런 부분들이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그 항공 우주 분야라든지 그다음에 철도 차량, 그다음에 발전 설비 이런 어떤 통신 설비 이런 같은 어떤 대규모 설비라든지 이런 쪽도 중국이 우리보다 이제 훨씬 앞서 나가는 그런 상황으로 됐거든요. 이거는 이제 대부분 다 중국의 어떤 거대한 시장을 기반으로 해가지고서는 성장을 하는 이제 그런 품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그 중국 제조 2025나 이런 쪽에서 보면은 사실은 독자 브랜드를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래 전부터 중국은 그 생산 세계적인 생산 기지라서 뭐 수출 시장에 있어서 중국에서 생산된 생품이랑 경쟁하는 건 오래 전부터 있었던 일이고 네. 최근 들어서는 중국의 브랜드들이 이제 급성장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해외 시장에서 혹은 중국 시장 내에서 한국 시장, 심지어는 한국 시장에서 중국 브랜드와 한국 브랜드가 이제 치열하게 경쟁하는 체제로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죠. 자, 이제 중국도 제로 코로나에서 여러 가지 국면이 바뀌면서 나타난 것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큰 틀의 정책 변화인데 개방과 함께 기업을 중시한다거나 성장을 중시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강조한 것들이 시진핑 주석으로부터 나왔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 지난 15일, 16일 양일간 베이징에서 중앙경제공작회의 이게 굉장히 중요한 회의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경제 흐름을 전체적으로 잡는 건데 사실 모든 국가의 경제는 크게 세 가지 축으로 돼 있잖아요. 하나가 내수, 그다음에 투자, 무역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내수가 부진하니까 이 내수를 좀 진작시켜야겠다. 그리고 그동안에 크게 강조해왔던 이 공동부유 이런 표현들을 이번에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뭐 반독점 이런 표현도 쓰지 않았고 결국은 다시 말해서 중국의 경쟁력이 있는 이 IT 기업들에 대한 공간을 열어주겠다. 그러면 친시장, 친기업적 면모를 일단 큰 틀에서 보여줬다. 네. 그리고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도 뭐 확대하고 온건하게 가겠다. 그러니까 유동성 보급을 계속 하겠다는 뜻이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까지 제로 코로나와는 확연하게 다른 형태의 모습을 중국이 펼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안에 많은 다양한 요소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과는 좀 다른 큰 방향으로 개방을 강조하고 발전을 강조하고 교류를 강조하고 시장을 강조하는 쪽으로 전환된 모습이 보인다. 이게 이제 내년 3월 전인대에 공무원의 정보개혁 공작 보고를 통해서 이제 드러나겠지만 지금부터 그런 작업들을 할 거고 큰 방향이 정해졌으니까 우리도 그쪽에 대해서 좀 시장에 신경을 쓴다면 분명히 협력 공간이 훨씬 더 넓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실은 그 위드 코로나 이전 상황은 지금 봉쇄 때문에 사실은 중국이 굉장히 그 경기가 침체된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무역 수지 적자 원인 중에 하나가 그 어떤 중국 시장 자체의 어떤 침체 때문에 우리 수출이 많이 줄어들어서 이제 이 적자 상태로 변했다고 하는 그런 이제 논리도 있으니까 내년도에 만약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가면서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정책이 본격화되면은 우리 수출에도 상당 부분 플러스 요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재국 박사님은 어떻습니까? 네. 이제 시진핑 주석이 주도하는 국면 전환, 네. 정책의 대전환이 우리한테는 경제적으로 기회가 되고 네. 새로운 협력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군요. 네, 그렇죠. 그 이번 경제 공작 회의를 통해서 앞으로 중국이 어쨌든 경제라든지 내수 활성화를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그래서 뭐 시진핑 주석이 또 사우디를 갔다 오고요. 그리고 네. 그 1대1로를 확대하고 뭐 주변 국가의 어떤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 지금 경제 내수라든지 경제 협력을 이제 활성화시키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중국이 또 주변 국가의 관계를 또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위드 코로나 이제 단계로 가면 아마 이제 한중 간에도 조금 그런 어떤 경제 교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과거와는 다르게 좀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그 이번 중앙경제공작회의는 우리 기업들이 경제 분야에서 가장 관심을 기울여야 될 그 중국의 이벤트입니다. 네. 가장 큰 초점은 아까 그 강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내수 확대인데요. 내수 확대를 위해서는 외자 도입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그 분야에서 저는 특히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이 서비스 분야에 대한 확대 예상, 그다음에 금융 분야 확대 개방,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 1, 2년 동안 그 여러 관심을 많이 모았던 플랫폼 경제에 대한 관리 감독이 이것이 발전 지원을 위한 것으로 이렇게 방향 전환을 했다. 이건 상당히 큰 변화거든요. 그래서 내년 3월에 이 양회를 하고 나면 4월부터 아마도 본격적인 이런 조치가 나올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우리 기업들 또 관련 기관 쪽에서는 협력 관계를 위한 경제 협력 관계를 위한 새로운 틀을 여기서 좀 잘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좀 국면이 좀 바뀌었다는 거를 이제 뭐 현실로 다가온 것들이고 또 우리들도 좀 정확하게 현실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두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30년은 같은 배를 타고 한중이 경제 협력의 강을 함께 건넜다. 저희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이라면 이제는 정말 질적인 변화의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제는 화이부동으로 정해봤습니다. 한중이 공동의 이익을 찾되 그 차이점을 인정하고 경쟁할 것은 경쟁한다 하는 것이죠. 미중이 갈등하는 국면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하고의 특별한 동맹 관계도 있고 중국과의 이런 긴밀한 경제 협력 관계가 있는데 이 틀을 어떻게 이해할지를 위해서 미중 간 갈등을 좀 정리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미중 갈등은 사실은 뭐 우리가 패권 경쟁이다 이제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사실은 미중 갈등이 원래부터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원래 미국과 중국 간에는 4가지 문제에 대해서 항상 갈등이 있었죠.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중국이 물건을 제조해서 국제 무역도 흐트러뜨리고 그 다음에 미국의 그 기업도 망가뜨리고 막 이랬다. 그래서 그거를 제재해야겠다. 그리고 그 번 돈을 가지고 군사력에 투자한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제어하려면 무역에서부터 손을 대야 된다. 그래서 관세를 시작을 한 거예요. 관세 보복을. 그런데 그게
사실은 그 이후에 기술 패권 정쟁이 이렇게 가면서 바이든 행정부 들어와서 이게 더 강해졌단 말이죠. 이거는 철저하게 미국과 중국 간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바이든 같은 경우는 여기에 첨단 기술 플러스 인권, 민주, 가치까지 들이댔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국은 여기에 대해서 항전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그래서 저는 이 미중 패권 경쟁, 특히 기술 경쟁도 마찬가지인데 결국은 이게 더 이상 변수가 아니죠. 네. 상수입니다. 특히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미중 갈등은 해소될 가능성이 당분간은 없다고 치고 우리가 경제 전략을 짜야 된다. 이렇게 본다면 미중 패권 경쟁은 계속 이런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리고 누군가가 내가 잘못했다라든지 내가 머리를 숙이겠다라든지 이런 걸 하기 전에는 이건 해결되기가 매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과연 이제 한국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 이거는 무슨 동맹의 문제 이런 게 아니고 우리 생존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뽑아낼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들을 지금부터 냉정하게 시작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정재영 박사님 이건 어떻습니까? 네. 큰 틀에서 보면 미중이 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경쟁하고 갈등하고 있고 이제 패권을 놓고 다툰다고 할 때 우리에게 선택을 좀 강요하게 되는 측면이 좀 있어 보이는데 네. 거기에 우리가 선택해야 될 선택지가 많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만 네. 어떠세요? 그러니까 방금 강준영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이제 미중 간의 이 경쟁이라는 것이 트럼프 시대 때는 그러니까 무역 경제 전쟁이었다고 하면 지금 이제 바이든 정부 들어와서는 사실상 이게 체제 경쟁이 돼서 시스템 컴피티션이 되고 이건 전방위적 경쟁이 돼버렸고 그리고 오늘 그저께 좀 며칠 전에 보니까 이제 미 국무부에서 또 차이나 하우스를 신설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모든 미국의 행정부서의 중국 관련된 부서를 이제 신설을 해서 이제 미국은 앞으로 적어도 향후 10년 내지는 20년을 모든 포커스 이제 중국에 여기에 이제 맞추겠다고 이제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지금 특히 영내 지역, 대만 문제, 한반도 문제, 인도 태평양 이 지역에서 앞으로 이제 더 격화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사실상 우리가 그동안은 일부에서 이제 안미 경중 옛날에 그런 말을 했잖아요.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근데 이런 게 앞으로는 이제 사실상 뭐 이런 구도가 이제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우리가 훨씬 더 이제 이러한 어떤 정세 변화라든지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최대한 이제 분리시켜서 그러니까 경제와 안보 문제를 뭐 분리해서 우리가 이렇게 좀 접근해 나가는 이제 이런 전략적인 이제 이 노력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많은 고민이 좀 필요해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냥 굉장히 단순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미국은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기고 싶기 때문에 중국을 배제한 뭔가의 공급망 체계, 새로운 경제적 질서를 만들고 싶어 한다. 예. 그리고 그때 우리가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가 우리에게 앞으로 숙제로 주어져 있다라고 흔히들 얘기를 하는데 이런 진단에는 동의하십니까? 예. 일단은 미국은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절대적으로 뭐 중국만 배제를 하자는 측면도 존재하지만은 다른 네. 측면에서는 어쨌든 자국 산업 육성, 자국 산업 보호 측면들도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 측면에서는 이 동맹의 가치라는 부분들이 뭐 중요한 의미가 있겠지만은 또 다른 측면에서는 자국 산업의 이익, 자국의 이익이 굉장히 중요시되는 형태거든요. 어느 국가나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과연 우리의 선택도 사실 우리의 이익, 우리나라의 이익이 우선시되는 형태가 돼야 되지 않을까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선택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어때 그 선택을 할 때에 뭘 고려를 하느냐는 차원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이제 뭐 적어도 뭐 예를 들어 반도체 문제라든지 뭐 이런 쪽에 있어서는 그 미국의 눈치든 중국의 눈치든 저는 생각에 둘 다 볼 필요가 별로 없고 네. 과연 이게 우리 국익에 얼마만큼 이익이 될 것인가를 더 고려를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뭐 총론의 얘기도 있지만 이건 구체적인 뭐 우리의 사활이 걸렸다고 할 수 있는 반도체 얘기로 좀 집중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흔히 칩4라고 해서 뭐 미국을 중심으로 대만, 한국, 일본 이 네 나라가 꽁꽁 뭉쳐가지고 반도체 동맹을 맺어보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우리한테도 참여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사실은 저는 이 반도체라는 것이 지금 실제 현재 있는 현상보다는 너무 좀 많이 알려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에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 지금 현재는 논의 단계로 돼 있고 사실은 이것이 그 사자가 같이 합쳐서 뭐를 한다는 뜻도 있겠지만 네. 다른 한 측면에서 보게 되면 지금 세계 어느 곳도 이 가치 사슬 측면에서 반도체의 전 가치 사슬을 다 가지고 있는 데는 없거든요. 그것을 이어보자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반도체 이 관련 문제도 우리가 어떤 그 택일의 문제보다는 이 가치 사슬의 관점에서 한번 들여다볼 필요도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 관련해서 제가 이창양 장관이 최근 했던 말 한 가지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칩4 관련해서 그 질문을 받은 가운데 우리 현직 장관이 얘기를 한 건데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 대만은 파운드리, 미국은 장비와 기술, 일본은 소재와 부품에 강점이 있으니까 이런 역할 분담이 잘 된 네 나라가 합치면 반도체 공급망을 상당히 강화할 수 있겠다 해서 네 나라 중심의 의지가 있는데 우리도 대체로 정부도 동의하는 듯한 얘기를 장관이 했단 말이죠. 그 지금 이 장관 말씀하신 대로 반도체 생태계가 지금 그렇게 구성이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거꾸로 얘기해서 거기에서 만약에 한국이 그 시스템에 안 들어간다. 네. 그러면 결국은 미국, 일본, 대만 시스템으로 굴러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지금 조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한국의 반도체 산업 자체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걸 자꾸 동맹 이런 표현을 쓰는데 사실은 우리도 바꿨습니다. 반도체 공급망 협의 이렇게 바꿨거든요. 그리고 미국도 이 네 나라를 한꺼번에 모아놓고 한 게 아니고 먼저 일본에다 얘기하고 그다음에 대만에다 얘기하고 그다음에 한국에다 얘기하면서 이런 공급망 협의를 할 생각인데 예비회담부터 할 거니까 좀 참여해달라. 그러면 한국의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안 들어갈 이유가 사실 없는 겁니다. 우리 반도체 산업에 그 자칫하면 낙오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본질적인 문제랑 관련이 되는데 이게 선택을 해서 해결될 거면 선택하면 됩니다. 뭐 미중 간에. 근데 선택이 안 되니까 사안별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고 그럼 반도체는 우리의 먹거리와 우리 산업의 반도체가 대한민국 제일인데 배터리와 더불어서 이 부분을 우리가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가면서 주도를 할 필요가 있는 거고 또 하나 중국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데 사실 거기 보세요. 미국, 일본, 대만 전부 중국과 사이가 안 좋습니다. 그나마 중국과 제일 잘 통하는 데가 한국이다. 그러면 오히려 중국이 우리를 통해서 이런 반도체 공급망 협의에 자신들의 의견을 얘기하고 우리가 그거를 반영해주고 이런 결과가 이루어진다면 훨씬 더 한중 경제 관계 교류도 반도체 같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꼭 그런 건 아니다. 이런 좀 발상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중국에도 반도체 공장도 많이 있고 중국이야말로 우리 반도체를 가장 많이 사주는 우리의 고객이기도 하거든요. 정재영 박사님 어떻습니까? 이 칩4라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될 측면이 있는데 고려해야 될 것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근데 방금 저는 이제 강준영 교수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의 산업에서 가장 지금 중요한 게 반도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우리 반도체라는 것이 뭐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미국, 대만, 일본 같은 이런 게 다 이게 반도체가 이제 공급망의 한 부분이고 우리가 같이 연계돼서 이걸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그 칩4에 가능한 한 당연히 우리는 이제 거기 가입을 하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중국이 우려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 안에서 좀 논의를 좀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조금 이러한 것들이 가능한 한 조금 우리의 어떤 국익의 입장을 좀 고려해서 이걸 좀 접근을 해서 우리가 좀 더 노력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그 강준영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이 반도체 동맹의 의미가 아니고 서로 이제 그 논의를 해보는 하나의 장으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가입 뭐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서 당연히 논의하는 거는 뭐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고 논의를 원하면은 우리 당연히 참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사실은 선택의 문제는 개별 사안별로 생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미국의 반도체 및
그 과학법에서는 그 미국에 투자를 한 기업은 이제 그 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 대신에 이제 중국에 투자를 하면은 이제 그 보조금을 회수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 투자해서 자기가 보조금을 받겠다고 생각하면은 결국은 미국에 투자를 하고 중국과 관계를 끊는 형태가 돼야 되는 거고, 오히려 중국의 시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은 미국에 투자를 안 해서 그 보조금을 안 받으면 되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네. 그렇게 사안별로 대응을 해놔요. 그리고 그 외에도 예를 들어서 그 대중 수출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예를 들어 화웨이에 대해서 반도체를 공급하지 말라 그러면은 뭐 기술적인 관계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사실 우리 기업들이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그 공급을 단절시키는 이제 그런 형태로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안별로 이렇게 해서 어떤 기업의 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어디에 더 치중이 되느냐에 따라서 선택을 해야 될 문제지, 그걸 전체적으로 네. 뭐 미국 편을 드느냐 중국 편을 드느냐 하는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가치 사슬이 바로 그 세 분 말씀하셨던 이제 같은 맥락인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반도체 전 가치 사슬의 전 분야를 다 가지고 있죠.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그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만드는 게 힘들어지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에 보면 중국 본토 대륙에 가는 것이 40%고 또 홍콩 가는 것이 20%고 그게 60%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또 그 수요 시장이라는 측면도 같이 가보면서 또 이것을 풀기 위해서는 세부적으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이제 그런 데 앞으로 조금 더 주의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서 이제 전기 자동차랑 그다음에 배터리 관련되는 소재, 광물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 중국 중심으로 돼 있는 그런 공급망을 이제 미국이 이제 중국을 배제하겠다는 형태로 지금 나온 게 인플레이션 감축법이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은 우리도 굉장히 중국 의존이 높기 때문에 리스크가 큰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일정 정도 중국 의존을 좀 낮추는 의미에서 그 미국 중심의 그런 어떤 공급망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일정적인 역할을 해주는 뭐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뭐 그런 상황들이고, 이제 반도체도 뭐 일정 부분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중심적으로 해서 우리한테 이익이 될 수 있는 형태로 어떤 새로운 공급망을 이렇게 바꿔 나갈 수 있는 여지들도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중국한테는 조금 미안한 얘기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그 첨단 반도체 분야나 이런 쪽에서 그 중국의 발전을 일정 정도 제약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거기서 이제 일정 정도 역할을 강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도 좀 존재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업종별로 끈끈이 조금 다르게 이렇게 봐줘야 되는 측면들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까 조 박사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사실은 이제 중국을 배제한 공급망 재편, 이게 뭐 미국이 국제사회를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서 하는 거고, 그래서 IRA나 반도체 과학법에 자국 산업 보호 측면이 훨씬 더 강하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중간선거 끝났지만 중간선거를 위해서 막 급조해서 하다 보니까 한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도 있었고, 지금 우리 정부도 이 IRA나 이런 데 대해서 미국과 교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아까 미중 갈등 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자기가 되면 이 중국에 관한 경제 문제나 이걸 해결하겠다고 하면서 경제적으로 꼽은 게 4가지예요. 제일 1번이 반도체고, 2번이 이제 지금 얘기한 배터리, 전기차 관련, 그 다음에 바이오 산업, 그 다음에 광물입니다. 히토류 같은. 그러니까 이 4개에 대해서는 지금 타임 스케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케이스로 우리가 여기에 계속 말려들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대한민국이 지금 적어도 앞에 얘기한 이 2개 부분의 핵심 기술력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그거를 강조할 만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선택이다 아니다 뭐 이렇게 끌려다닐 상황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이 부분에 관해서는. 그리고 지금 한국 반도체가 지금 중국에 공장이 2개 있습니다. SK하고 삼성이. 뭐
그다음에 대만의 TSMC도 남경에 공장이 있어요. 네. 네. 결국은 이것들도 다 중국의 반도체 자금률에 자기네 생산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이것도 무턱대고 배제하거나 시장 원리를 내세우면서 우리한테 협조 안 하면 너희 안 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잘 사안별로 잘 본 다음에 우리의 의지를 관철할 수 있을 때는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 그게 대한민국의 산업이나 그다음에 특정 기술에 대한 그 경쟁력을 지속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 차세대 먹거리로 반도체와 2차 전지 배터리를 뭐 꼽는 데는 누구도 주저하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말씀 보면 심지어 미국이 IRA라는 법을 만들면서 혹시 한국이 뭐 우리로 예를 들자면 중국 부품이 들어간 2차 전지를 쓴 전기차를 미국에 팔아도 보조금을 주지 않겠다. 중국이 대단히 두렵다는 얘기일 것 같은데요. 실제 그 중국의 2차 전지의 경쟁력이 그 정도까지 온 겁니까? 일단은 그 2차 전지 세계 그 최대 업체가 CATL이라고 중국 업체입니다. 그다음에 CATL? BYD가 뭐 지금 3위 하고 있고 뭐 그다음에 이제 그 10위권 내에 이제 그 뭐 우리 한국의 3사하고 그 일본의 파나소닉 외에는 다 중국 업체들이거든요. 네. 거기다가 이제 중국 내에 생산이 또 우리 업체들도 중국 내에 생산을 많이 하고 있어서 전체 어떤 배터리 생산의 한 70% 정도를 또 중국에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걸 배터리를 만들기 위한 소재 업체도 뭐 어떤 건 70%, 80%씩 이렇게 중국에 생산하고 특히 이제 광물질을 이렇게 추출하고 하는 처리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은 뭐 어떤 거는 거의 100% 가까이가 중국에서 오고 있는 그런. 그러니까 이제 중국 내에 그 배터리 특히 뭐 최종재인 또 전기차도 중국이 거의 세계 시장의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 전기차부터 시작해서 배터리의 전체 공급망을 중국이 다 이렇게 점유하고 있는 뭐 그런 형태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저희로서도 그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이죠. 너무나 절대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에. 이제 미국이 이제 최근 몇 년 사이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중국을 배제하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흔히들 우리가 갖게 되는 생각이 그러면 이제 중국하고 관계를 끊는 것만이 끊고 이른바 흔히 말하는 이제 좀 단순화시킨 거지만 탈중국이 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펴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거 좀 종합적으로 굉장히 면밀하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사안은 이제 또 박한진 소장님께 좀 질문을 드릴게요. 탈중국 담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좀 늘긴 한 것 같아요. 많이 늘었습니다. 어떻게 심지어는 평가하십니까? 우리 기업들조차도 많이. 저는 이제 주로 경제계 기업 측하고 접촉이 잦아서 그쪽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조금 나뉘는 것 같아요. 방금 우리가 얘기 나누었던 이제 첨단 분야에 있는 경우는 탈중국 담론 얘기가 많습니다. 하지만은 기타 이때까지 우리가 해왔던 그 현재 중심의 산업, 재래식 산업 같은 경우에는 많은 기업들은 시장이 중국에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중국 안에서 재배치를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대도시에 있던 것을 그 내륙 지역으로 조금 옮긴다든지 그리고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제3국에 다시 하나의 투자를 더 한다든지 이제 이런 정도가 많고요. 현실적으로 한국 같은 경우는 이 완전한 탈중국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도 않고 앞으로 이제 시장 진출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유리하지도 않은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네, 유리하지 않은 측면이다. 다른 패널들은 어떤 생각이신지요? 그 일단은 그 한쪽 측면에서 중국과의 관계가 앞으로도 계속 지속되고 뭐 이런 부분들은 뭐 재론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국이 세계 가장 큰 시장이니까 그러니까 뭐 과거에는 생산 기지였기 때문에 부품 소재의 가장 큰 시장이라고도 얘기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소비 시장으로서도 뭐 거의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으로 부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중국과의 완전한 탈피라든지 이런 것들은 불가능한데 어떤 특정 부분에 있어서의 너무 중국의 의존이 심한 부분들, 뭐 예를 들어서 뭐 90% 이상을 뭐 중국에 의존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어떤 우리의 탈피라든지 이런 것들은 탈피가 아니더라도 의존을 낮추는 형태. 그다음에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 이게 새롭게 구성하려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미국이 최종적인 어떤 소비지면서 그런 부분들은 또 미국과 같이 또 해야 되는 부분들이 또 없잖아 있는 거고.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런 협력 관계라든지 의존 관계가 계속
될 수밖에 없고 뭐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그냥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아까 방금 말한 것처럼 이제 중국도 앞으로 이제 내수 위주, 쌍순환 뭐 이렇게 중국도 이제 내부 전략을 좀 바꾸고 있고, 근데 이제 그 앞으로는 이제 산업별로 좀 나눠서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어쨌든 가장 큰 뭐 14억의 시장을 갖고 있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또 거기가 또 공급망, 산업 이런 게 잘 갖춰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다른 나라들 가서 진출해서 어떤 제조업을 하려고 해도 거기에 뭐 부품이나 이런 공급이 돼야 되는데, 어쨌든 중국이 뭐 제조업 대국으로서 그런 게 잘 갖춰져 있어서 저는 이제 우리가 사안별로, 그러니까 아까 방금 말한 것처럼 무슨 첨단 산업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그거는 이제 기업들이 알아서 판단을 하겠지만, 뭐 화장품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내수 위주의 어떤 우리 나름대로 어떤 그 경쟁력을 갖고 있는 그런 상품들이나 이런 것들은 저는 나름 중국 내에서 또 그런 활로를 찾는 것도 좀 나쁘지 않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저도 한 가지 좀 첨언을 하자면요. 이 중국이라는 국가의 글로벌 밸류 체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러시아와 중국, 이제 미국의 대척점에 있다고 미국은 주장을 하니까요. 그 러시아 같은 경우는 지하 자원만 팔아서도 먹고 살 수 있는 국가입니다. 그 대외 의존도나 이런 게 거의 없죠. 중국은 그렇지 않죠. 중국은 이미 전 세계 가치 사슬의 핵심에 와 있기 때문에 미국마저도 중국과의 완전한 디커플링이 어렵다고 얘기를 했고, USTR 그 대표부, 미 무역 대표부의 캐서린 타이라는 대만계입니다. 네. 이 캐서린 타이 대표도 디커플링 완전히 힘들다라고 사실은 인정을 했어요. 그러면 결국은 규범적으로 중국과 같이 가겠다라는 의미인데, 그리고 이 규범을 미국이 만들어 놓는데 중국 보고 따라오라고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중국은 그거는 당신들 방식이니까 나는 못 가겠다.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중간자적 역할을 할 게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면에서 한중이 경제 교류나 경제 활성화나 당연히 과거보다는 보완적 성격보다는 경쟁적 성격이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그러나 무역이라는 거는 산업 간의 무역도 있지만 산업 내의 무역도 있거든요. 그 이제 한 가지 더 부연을 하자면 호주가 그 석탄 광물 가지고 중국이랑 엄청나게 싸웠잖아요. 네. 그런데 다시 회복이 됐습니다. 호주의 대중 무역 의존도는 46%입니다. 우리가 지금 25%라고 그러잖아요. 뭐 대만 같은 데는 뭐 50%가 넘고 네. 얼마든지 그 안에서 실용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런 생각을 좀 우리가 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세계는 탈동조와 이른바 디커플링이 아니고 그것의 조정, 그러니까 재커플링이 되는 시기가 아닌가. 그러니까 이 시기에서는 어느 한쪽을 택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국익에 맞는 산업 형편에 맞는 사항을 사안대로 선택하는 것이 그것이 바른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중 간의 갈등이라는 그 틀 안에서 우리의 선택지, 결국 공동의 이익을 찾아봐야 한다는 얘기까지 좀 나눠봤고요. 이번에 세 번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네, 집사광익, 삼국지 속에 제갈량이 썼다는 표현이라는데요. 한중 간 경쟁적 요소가 커지고 있고 또 미중 간 패권 다툼, 우리한테는 위기와 기회가 동시에 온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양국은 지혜를 모아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해야 되겠죠. 자, 앞으로 30년 어떻게 갈 것인가 한번 질문을 드리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일단 조철 박사님께. 그러니까 한국과 중국은 서로에게 아직은 필요한 관계고 매력적인 면을 많이 서로 갖고 있잖아요. 좀 꼽아주신다면 이 시점에 앞으로 30년의 국면을 봤을 때는 서로 어떤 점이 매력이 될까요? 그 사실은 이제 중국이 굉장히 발전을 빨리 하고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또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 생각에는 중국과의 어떤 경쟁이 심해지면서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해서 굉장히 위협으로 느끼는 측면들이 있잖아요. 위협적 면모가 있죠. 예. 근데 사실은 이제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중국이 그렇게 빠르게 발전한다는 거는 그만큼 중국의 시장도 커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기회 요소도 그만큼 커지는 형태가 되는 네. 거죠. 특히 이제
중국의 어떤 시장 부분들 그리고 또 중국이 이렇게 빠르게 발전하면서 뭐 기술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훨씬 더 많이 생기는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4차 산업혁명 같은 관련되는 기술들은 중국이 좀 빠르게 하고 있거든요. 발전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관계가 이제 서로 과거와는 좀 더 다른 관계가 형성되고 있는 거죠. 여전히 한국도 중국에겐 굉장히 매력적인 시장이고 고객이고 경제협력의 대상인 거죠. 예, 저는 사실은 여전히 필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수교 30년이잖아요. 그러면 지난 30년은 우리가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친구들 간에도 그때 서로 교류하고 놀던 시기였다면 이제는 서로 성숙해지고 정말 산업이 커지고 경제가 커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새로운 것을 마련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중국의 크기를 가지고 본다 그러면 경쟁이 보이겠지만 변화에서 본다 그러면 기회가 보일 겁니다. 첫째는 지금 중국이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국토 균형 발전이에요. 지방 균형 발전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거대 도시군화 전략이 필요할 겁니다. 전국을 도시 여러 개의 도시 클러스터로 묶어가지고 발전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수많은 새로운 기회가 나타나고 있고요. 또 소비 시장 면에서는 과거에는 소비 주체들이 굉장히 분산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젊은 세대, 이른바 중국에서는 이제 MZ라고 하지 않고 그냥 G 세대라고 하는데 젊은 세대가 완전히 소비를 주도하면서 다품종 소량화, 개성화 시대로 가고 있단 말이죠. 이러면 우리 한국 기업들한테는 특히 중소기업들까지 굉장히 많은 기회가 열릴 것으로 보고요. 또 무엇보다 저는 그 서비스 트렌드, 소비 트렌드의 변화. 예를 들면 젊은 층이 중국 차를 마시지 않고 커피를 마신다든지. 중국의 젊은이들이. 예, 중국의 젊은이들은 지금 중국 차 마시는 모습을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시장의 모습들, 또 최근에 중국에서 내수시장 진작 조치를 위해서 발표해내는 이 금융 서비스 포함한 여러 가지 영역을 본다 그러면 한중간에는 앞으로 협력을 해야 될 일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봅니다.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음식료품이 그 전통적으로 우리가 이제 중국에 대해서 적자 산업이거든요. 근데 그 내에서 기호식품,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커피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기호식품 쪽은 우리가 흑자를 거두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그 중국 내에서도 우리가 이제 그런 뭐 전통 산업에 있어서도 우리가 침투할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한중 경제 관계는 경제 관계 자체로 사실은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서로 뭐 경쟁도 있지만 보완 관계도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이제는 우리가 30이 넘어서 성숙해진다면 경쟁적인 요소, 갈등 요소를 부각하기보다는 협력적 요소들을 좀 더 많이 끌어내는 노력을 해야 될 시기가 됐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지난 11월 16일에 그 발리에서 시진핑 주석과 윤석열 대통령 회담을 했어요. 그 가장 그 모두 발언의 핵심이 뭐냐면 양국은 서로에게 중요한 국가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만난 거예요. 비록 시간은 25분으로 짧았지만 중요한 국가라는 걸 서로 인정을 하고 여러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동안 좀 잘 활성화되지 못했던 고위급 교류라든지 인문 교류라든지 이런데 좀 물꼬를 터보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큰 틀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양자 간에 실질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거리들을 만들어내는 게 훨씬 더 지금 중요한 시기다. 그리고 그거는 기업 차원에서든 뭐 학계 차원에서든 얼마든지 강화될 수 있다. 그거를 통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약간 악화된 국민 정서 문제 이런 부분이 풀려야 상호 신뢰가 회복이 되고 그거를 바탕으로 더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방향을 양자 협력 차원에서 가능한 것부터 찾아내는 노력을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는 분명히 길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는 한중 양국에 나쁠 일이 하나도 없는 거죠. 이제 경제적으로는 이제 무역
적자가 올해 대거 난 것, 그것이 이제 변곡점이라고 보는 분들도 있는데, 정 박사님께 좀 질문 드려볼게요. 최근에 이제 중국도 코로나 통제가 풀고 이제 위드 코로나 쪽으로 옮겨가고 있고, 네. 그게 이제 한중 간 교류 확대의 사인이 될 거라고 전망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자, 이런 변화, 그리고 최근에 시진핑 주석이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내수 확대나 개방을 강조했단 말이죠. 이런 중국 정부의 정책 변화가 한중 간의 협력의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예, 뭐 저도 어쨌든 지금 중국이 지난 3년간 이제 제로 코로나 정책을 했고, 그래서 이게 이제 중국 경제에 상당히 지금 악영향을 미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중국이 어쨌든 지금 제로 코로나를 하면서 경제가 많이 지금 안 좋은 상태고, 그래서 중국이, 저는 이제 위드 코로나는 이거는 갈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 중국도 이제 풀기 시작할 것이고, 그러면 그런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가게 된다고 하면, 제가 아까 방금 강주영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쉬운 것부터 이제 교류를 좀 우리가 활성화시키자는 거죠. 그러니까 뭐 당장 뭐 중국이 지금 여러 가지 현안이 있지만, 그런 것들이 뭐 우리가 당장 단시간 안에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은, 그거는 저희가 이제 쉬운 것부터 하나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는 걸로 저는 그렇게 교류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중국도 아마 위드 코로나가 점자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간다고 하면, 이제 지금은 인적 교류나 항공 이 편수 이런 게 적지만 앞으로는 이제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까 뭐 여기 박사님께서 얘기하셨다시피, 저는 한국이 갖고 있는 또 이런 서비스 산업 같은 거 있잖아요. 상품 서비스 산업, 이런 게 경쟁력이 저는 되게 강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솔직히 뭐 또 쉬운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인적 교류가 좀 많이 되기 시작하면, 그러면 서로 간에 어떤 이런 것도 서로 그동안에 어떤 서로 잘 몰랐던 것도 좀 이해의 폭을 넓히는 그런 장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좀 뚫어야 될 요인도 좀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정상회담을 하면은 굉장히 좋죠. 네. 그런데 이제 정상회담이라는 거는 양국의 모두의 부담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정상회담을 하고 공동성명도 발표해야 되고,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주고받을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태는 아직 거기까지 못 가 있는 것 같다. 예를 들어서 시 주석이 왔다. 그러면 사드가 있는데도 왔다. 그러면 인정한 메시지로밖에 안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정리를 한 다음에 와도 오실 수밖에 없는 거고, 한국은 지금 여러 번 갔어요. 여러 번 갔기 때문에 관례상 시 주석이 오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용단을 내려서 온다면 그게 이제 그 활성화를 하는 큰 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더라도 그 밑에 얼마든지 많은 고위급 교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꼭 시진핑 주석이 와야 뭐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끝났잖아요. 그래서 훨씬 더 많은 고위급들이 왔다 갔다 하면은 자연스럽게 그게 중국 정부에도 그렇고 한국에도 메시지가 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물꼬를 트는 그런 작업들이 우리 한중 이 정상회담을 계기로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예, 저 지금 강 교수님 말씀에 아주 공감을 하면서 그것을 위한 액션 플랜 차원에서 제가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두 가지 측면입니다. 첫째는 사전 정지 작업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저는 그 중에 하나의 유력한 방안이, 한중 간에 사실은 과거 협력의 상징인 그 무대가 지방정부 간 협력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지방정부의 고위급 사절단이 되도록이면 빨리 상호 경제사절단을 파견을 해서 서로 교류를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이 과정에서 지금 한중 간 특화 산업 분야의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도출을 해낸다면,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나중에 정상회담까지의 조건을 성숙화하는 그런 하나의 단계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한국과 중국이 앞으로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가치 사슬 연결 측면에서 보자면 저는 농업 분야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중국에 농산 자원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근데 그것이 상품화되는 데까지는 아직까지 안 왔어요. 한국은 여러 가지 우리 농식품 같은 경우도 그렇고 굉장히
그 경험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같이 합친다 그러면 스마트팜 영역까지 합쳐서 앞으로 양국 모두에 좋은 영역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60분 넘게 네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한중 경제 협력의 가능성 여러 가지로 모색해 봤습니다. 이제 정리를 해야 될 텐데요. 네 분의 말씀 마지막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예, 뭐 저는 올해가 어쨌든 한중 관계 이제 30년을 맞이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 한중 관계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까지 저희가 격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이런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 맞도록 앞으로 이제 공통의 협력 분모를 좀 찾는 노력을 앞으로 조금 더 열심히 해가면서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하고 내실 있는 이 관계 발전을 위해서 좀 노력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지금 한중 관계가 이제 과거보다는 굉장히 복잡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단순한 분업 관계였는데 이제 경쟁 관계가 굉장히 심해지고 그래서 이제 뭐 그 외에도 이제 뭐 그 미중 분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에 따라서 사실은 뭐 중국이나 한국이나 뭐 애국주의 소비, 자체 공급망 뭐 구축 이래서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 있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이런 어떤 경쟁이 어떻게 보면은 그 분업의 통전의 양면 같은 성격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쟁을 통해서 새로운 분업을 이렇게 구축한다는 차원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양국 간에는 적어도 좀 공정한 경쟁률을 좀 구축해서 서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게 한중 간에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중국이 특히 그 한국의 대미 경사 우려 막 이런 데 대한 뭐 정치 경제적으로 다 마찬가지인데 기본적으로 중국은 한국한테 매우 중요한 국가입니다. 한국은 중국과 적대할 생각이 적어도 저는 없고요.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거를 너무 경쟁 구도로 끌고 가면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갈등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어디나 생길 수 있죠. 친구 간에도 생길 수 있고 국가 간에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거를 풀어나가는 메커니즘을 만들어야죠. 오해가 있으면 풀고 아니면 그거를 경쟁 요소로 놓고 다른 걸 찾고 이런 것들이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이해서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해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갈등 요인을 최소화하면서 협력 요인을 찾아내는 노력을 시작하는 원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한중 양국은 서로 꼭 필요한 관계고 또 경제적으로 보게 되면 앞으로 더욱 더 필요할 겁니다. 다만 그 사이 다소 소원했던 관계를 빨리 재개하기를 바라고 그 출발점이 우리 지방 정부 간 교류 협력, 경제 교류 협력 확대부터 빨리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네요. 네, 오늘 어떠셨습니까? 오늘 채널A와 인민일보가 공동 기획한 한중 경제 동반자 관계를 말한다. 향후 두 나라 관계 속에 경제가 가야 할 길, 동시에 미중 경쟁 구도를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한중 수교 30년을 넘어서는 내년 한 해도 두 나라가 든든한 경제적, 전략적 동반자로 거듭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